돈에 눈이 멀어 자식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잘못한 줄도 모르고 끝도 없이 사고치는 한 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수습하려던 아내와 남편. 우리의 사연이네요. 그깟 돈이 아까워서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가 그렇게 된 것도 다 애비 잘 만난 덕이지. 그게 어디 너가 잘나서 그런 줄 아니? 주제 파악을 해. 그깟 돈이라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는 본인은 그 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좋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저의 피나는 열정과 노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모라는 사람에게서 저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할까요? 이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로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뜻이 없었어요. 대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고 장래희망이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신부처럼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화장을 해주는 직업인 거죠. 실제로 저는 이쪽으로 관심만 있던 것이 아니라 재능까지도 타고났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화장을 해주고 머리를 해주는 걸 좋아했던 저는 일찍이 공부는 포기하고 메이크업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부모님께서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너 나이 때는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좋아. 아빠는 얼마든지 찬성이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만 말고 너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매진해봐.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던 저에게 아빠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사실 아빠도 어릴 때 공부보다는 무언가를 발명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 능력으로 죽이 잘 맞았던 친구와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를 하셨기에 제 꿈을 더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업 성공하신 뒤로 아빠는 돈은 벌만큼 벌었다며 작은 독서실을 차려서 엄마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 친구분께서는 계속 그 길로 나아가셔서 현재는 서울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성공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빠는 시샘을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죠. 무엇보다 현재 제 메이크업 샵을 아저씨 건물에 입점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까지 하셨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왔기도 했고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지 아셨기에 저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면서 좋은 가격에 자리 하나를 내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꿈에 그리던 강남에 제 메이크업 샵을 차리게 될 수 있었죠. 남편하고는 그전부터 제가 강남 일대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된 사이였어요.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 간단한 걸로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먹던 게 꽈배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 당시에 포장마차로 꽈배기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도 사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을 트게 되고 그러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도 워낙 성실하고 끈기가 있는 타입이었고 그렇게 장사를 한 노하우로 현재는 어엿하게 매장을 차려서 꽈배기를 판매하고 있답니다. 저 또한 그런 남편의 강단 있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어딜 가나 있다고 했던가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도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어요. 엄밀히 따지면 도련님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솔직히 도련님은 결혼하고 나서도 딱히 저와 부딪히는 일은 없었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시모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상냥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부터는 은근히 간섭을 하거나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너는 언제까지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남의 얼굴 치장하는 거나 도와줄 거니? 그렇다고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에휴, 남사스러워. 그러다 정분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리고 네가 연예인도 아닌데 뭐가 그리 화사스럽니?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했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 뒷바라지하나요? 집안일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돈도 같이 벌면 더 좋잖아요. 게다가 엄밀히 따지면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남편에게 외조나 잘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남편도 자격지심 없이 있는 그대로 저를 바라봐주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너무 좋거든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누구를 뒷바라지해요. 저희 그리고 같이 벌어서 같이 써요.
제가 상훈 씨 돈만 축내면서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 일도 일이니 존중해주세요. 둘이 빨리 모아야지 나중에 부자 되죠.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항상 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받아쳤어요. 그러나 시모는 꿋꿋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전화가 오면 일부러 남편이 듣게끔 스피커폰으로 해놓기도 했었어요. 결국 남편이 뺏어서 한마디 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에 일기도 했지만요.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과의 결혼을 승낙했던 이유도 제 메이크업샵이 강남에 위치한 좋은 건물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건물주가 아빠 친구였고 제가 그 덕분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니 또 한 번 저렇게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그냥 거저 얻어서 들어갔으니 여자가 능력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는 거였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아빠 친구분이라고 하셔도 제가 실력이 없었거나 월세를 감당해낼 정도의 능력이 없었다면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 전부터도 저 때문에 가게 오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이 건물에 들어오고 나서는 더 유명해져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도 찾아오는 정도까지 되기도 했으니 서로 손해보는 건 아니었죠. 이번에 내가 매입한 건물에 자리가 하나 남는데 거기에 딱 교진이 메이크업샵 하면 그림이 될 것 같다. 너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제가 한창 메이크업샵 차리려고 여기저기 자리를 알아보고 있을 때쯤 아저씨가 먼저 제안하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훨씬 더 저렴하거나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툭 하면 아빠 친구 잘 만난 덕에 호강한다면서 저를 은근히 까내리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난 척하던 시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바로 사고뭉치 도련님이었죠. 도련님은 딱히 변변한 직업 없이 그냥 호텔이나 상가 건물에서 주차를 대신해 주신 발레 파킹 일만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곤 했었어요. 그나마 자신 있는 게 운전이라나 뭐라나 하면서요. 하지만 그마저도 본인 맘에 들지 않거나 힘들면 금세 때려치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은 일을 꽤 오래 다니길래 이번에는 좀 맞나보다 하고 다들 안심하고 있었는데 일이 터진 겁니다. 너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냐? 너가 어린애야? 화난다고 사람을 건드려? 아니, 저놈이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잖아. 내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왜 형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먼저 시비를 걸긴요. 본인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신이 형이고 먼저 들어왔답시고 거드름 피우다가 상대방이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화가 나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30인데 어떻게 요즘 고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건지. 결국 시부모님까지 경찰서로 불려오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그냥 반듯한 회사원으로 정년퇴직하시고 경비원 일을 하시는데 성격이 남편과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련님을 보고는 한숨부터 쉬시고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 피해자에게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당연히 저희 모두 놀랐죠. 결국 이 사건은 합의금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당장 현금으로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남편과 제가 대신해 주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도련님도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형도 아닌 저까지 나서서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번에는 정말 심각함을 깨닫는 것 같아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경찰서 밖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네 형이랑 경수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해. 뭘 잘한 게 있다고 죽을 상을 하고 있어. 아니, 당신은 왜 애한테 그래요? 얘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큰애네가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요. 이 와중에도 시모는 도련님 편만 드는 겁니다. 그냥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도련님이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게 늦둥이로 태어나서 예쁜 건 알겠지만 그래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래도 생전 안 그러던 도련님이 고개를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니 신기한 광경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사건 하나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남편과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인터폰을 통해서 누구인지 확인해봤더니 도련님이었어요.
이 시간에 그것도 혼자서 찾아올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번 일은 정말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드셨는데 그것도 생각 못하고 사고만 치고 제가 그 돈 꼭 갚을게요. 제가 알고 있는 도련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경찰서 앞에서도 반성하는 것 같아 보였어도 긴가민가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진지한 것 같았어요. 남편 말로는 예전에도 사고치고 반성하는 척해서 속 썩인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기에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옆을 보니 남편도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도련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눈빛을 이해한 도련님은 정말 이번에는 진짜 반성하고 있다고 몇 번이고 말했죠. 양치기 소년 마냥 너가 거짓말을 한두 번 쳤어야지. 이런 말은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행동으로나 보여줘. 엄마 아빠 속도 좀 그만 썩이고. 저도 놀랐지만 남편은 도련님이 이렇게까지 한 적은 처음이어서 이번에는 믿어주는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부터도 사고뭉치이긴 했어도 저도 도련님과 유대관계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이날은 저에게도 진심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부가 맛있는 밥까지 사 먹이고는 집으로 들여보내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와 남편은 이 일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돈도 그냥 아버님 보고 해준 셈 쳤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 뒤로 도련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거나 돈을 보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께서 지나가는 길이라며 저희 가게에 들리셨어요. 저희 가게가 메이크업 샵이긴 해도 헤어까지도 간단하게 손질해주기 때문에 항상 헤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머리 좀 만져달라면서 오신 겁니다. 효진아, 혹시 너 젊은데 운전도 잘하고 싹싹한 친구 좀 알고 있니? 이번에 우리 건물 발레 파킹하는 직원 하나가 그만뒀는데 자리가 비어서 말이야. 건물 얼굴이라서 좀 괜찮은 사람으로 쓰고 싶거든. 머리 손질을 다 끝마친 아저씨는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워낙 저를 좋게 봐주셨기에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좋아해 주셨거든요. 인력사무소나 사이트를 통해서 구한 적도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해서 트라우마 때문인지 꺼려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을만하니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찾아본다곤 했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딱히 이렇다 할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남편과 상의를 했죠.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도련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 저도 도련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마침 하던 일이 발레 쪽 일이기도 했고 게다가 젊은 사람이라고 하니 딱 맞는 인물이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저씨가 저를 믿고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도련님을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채고는 남편은 내키지 않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덧붙였어요.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추천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얘가 많이 반성한 것도 같고 형수 소개로 간 자리라면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 해서 말해본 거야. 나도 솔직히 도련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럼 일단 도련님한테도 물어보고 아저씨한테도 물어봐서 서로 결정하는 걸로 하자. 아저씨 성격에 제가 추천해줬다고 무작정 채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두 사람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도련님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자존심이 워낙에 센 타입이라서 제가 있는 건물에서 일하라고 하면 질색하며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좋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색을 하면서 말을 하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저씨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도련님에게 이력서를 제대로 써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저씨에게도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시간을 내겠다고 하셨죠. 제 가게가 있고 저희 아빠 친구의 건물인데 굳이 면접을 봐야 하나라는 표정이 잠깐 보이긴 했지만 이내 알겠다며 대답을 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아저씨께서도 도련님을 좋게 보셨어요. 도련님이 철이 없긴 해도 인상이 나쁜 편도 아니었고 성격도 밝고 친화력이 있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이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있는 건물에서 도련님은 발레 파킹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본래 하던 일이어서 그런지 곧잘 하더라고요.
특히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손님에게도 싹싹하게 잘해서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개시켜준 저도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형수 이거 먹으면서 해요. 나 아까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형수 생각나서 사왔는데 이거 좋아하잖아요. 가끔 도련님은 본인이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끼니를 거르는 저를 위해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이맘때쯤은 예전에 제가 알던 딱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기분도 괜히 몽글몽글했었던 것 같아요. 돈 개념이 없어서 항상 아버님에게 혼나긴 했어도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도련님을 소개받은 이후로는 돈이 생기면 언제나 저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거든요. 선물이라면서 대뜸 화장품을 주기도 하고 형이랑 데이트할 때 쓰라며 기프티콘을 날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과 겹쳐 보여서 그런지 이대로만 지속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어느 날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평소에 일제 전화를 하지 않으시던 분이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았죠. 그런데 대뜸 시모의 행방을 묻는 거예요. 혹시 네 시엄마 너희 집에 갔니? 지금 며칠째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연락도 없고 받지도 않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다. 아니요. 아버님 저희 집은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혹시 싸우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바로 시모가 집을 나가서 며칠째 들어오지 않는다는 연락이었어요. 저희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연락도 되질 않으니 하는 수 없이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싸우거나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대요. 예전에도 남편이 부모님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아버님이 웬만한 일에는 화를 잘 안 내시고 다 넘어가셔서 싸움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서 일주일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요 근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눈에 띌 만한 수상한 점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대뜸 친구랑 잠깐 여행 좀 갔다 온다고 하고 나가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이렇게 감감무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버님과의 전화를 끊고 저도 바로 시모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받질 않는 겁니다. 몇 번을 해도 똑같길래 결국 남편에게까지 말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아버님도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 같았기에 알리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던 거죠. 아버님이 우리가 걱정하실까봐 계속 말을 안 하셨던 것 같아. 친구랑 여행 간다는 한마디만 남겨놓고는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일주일째 안 들어오고 계신데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나 어릴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 일단 나도 엄마한테 연락 계속 해볼게.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일해. 남편에게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던 것 같아요. 평소에 시모와 유대관계가 깊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닥치게 되니 제발 무사하기만 바랄 뿐이었죠. 결국 이날 시모와 연락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희 가족은 몇 날 며칠을 걱정만 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직원이 가게로 누가 찾아왔는데 저를 찾는다는 겁니다. 한창 새로운 신상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터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손님이면 다른 직원에게 맡겨도 됐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는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찾던 시모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달려가서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냐고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도대체 그동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가실 거면 연락이라도 받으셔야죠. 아버님도 잠 한숨 못 주무시고 걱정하셨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바람도 좀 쐴 겸 여기저기 다녀왔던 거야. 너도 내 나이 되어봐. 맨날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갑갑한 줄 아니? 그런데 저는 그날 시모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평소의 모습이었다면 저 말을 믿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를 찾아온 시모의 모습은 바람 쐴 겸 여행을 다녀온 행색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그냥 어디에서 한참 동안 갇혀있다가 나온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저것 캐물어도 무슨 일은 없었다고 해서 믿긴 했지만
시모의 모습은 마치 뭔 일이라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저를 보자마자 배가 고프다며 밥을 좀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전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알겠다며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시모를 데리고는 식당으로 갔어요. 시모는 밥이 나오자마자 정말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먹으라고 해도 대답만 할 뿐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죠. 누가 보면 정말 시어머니 밥 굶긴 며느리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평소에 그렇게나 제 앞에서 분위기 잡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 이러고 있으니 낯설다고밖에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여행을 갔다 왔다면서 밥을 못 먹은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은근슬쩍 물어보아도 계속 말을 피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시모가 밥을 다 먹었을 때였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 혹시 너 돈 좀 모아놓은 거 있니? 저번에 상준이 일 해결할 때 보니 꽤 있는 것 같더만. 시모는 저에게 모아놓은 돈이 있냐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사건을 해결해줄 때만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놓고 이제 와서 또 돈 이야기를 하다니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 금액은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었어요. 어머님, 도련님 일도 저랑 상훈 씨가 돈 모아서 해결했던 거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큰 금액의 연락도 없으셨다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드려요? 시모는 제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포기하지 않고 너 능력 있고 돈 있는 거 안다면서 일단 있는 대로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고 돈 빌려주는 건 둘째치고 정확하게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말만 빙빙 돌리는 겁니다. 결국 저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 말을 시모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죠. 내가 너 돈 있는 거 모를 줄 아니? 가족끼리 어려우면 돕고 살아야지. 지금 내가 이 몰골로 너한테 밥까지 얻어먹으면서 부탁하면 못 이기는 척 들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니? 어머니, 솔직히 지금 제 상황에 있다면 어머님은 그런 큰 돈을 덥석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묻고 싶네요. 여행 갔다 오셨다면서 대체 행색은 왜 그러신 건데요? 제 물음에 시모는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저에게 그 어떤 수확도 없이 그대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 상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날일을 일찍 끝내고 시댁으로 향하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시댁에 도착해서부터였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 남편과 통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끊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가 가게로 찾아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대로 전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지 않은 행색을 하고는 돈을 요구하더랍니다.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 모두 똑같이요. 이건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 저희 부부는 서둘러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본 광경은 뜻밖의 모습이었어요. 시모가 허겁지겁 짐을 싸고 있는 거였어요. 옆에서 아버님은 말리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옷가지를 가방에 넣는 겁니다. 당신 내가 어디 가는 줄 모르는 줄 알아? 그렇게 짐 싸고 나간다고 뭐가 달라져? 절대 못 나가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그깟 돈 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상황을 보아하니 아버님에게도 돈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왜 필요한지 묻고 싶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짐을 싸는 시모를 말리는 것밖에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시모가 아버님을 밀어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아빠는 아버님을 본체 만채 저희 부부까지 뿌리치고는 기어코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나가고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 아버님이 입을 여셨어요. 분명히 저렇게 미친 듯이 돈을 요구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을 나간 건 고스톱 때문일 거라면서요. 저는 단순히 재미로 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도 순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고스톱이 아니야.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점당 10,000원이며 50,000원이며 걸고 하는 거야.
그러니 저렇게 사람이 눈이 뒤집혀서 돈을 구걸하고 다니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서 저 눈빛을 내가 알아. 그제서야 남편이 시모가 예전에도 한 번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어릴 때여서 그냥 엄마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도 시모는 불법 고스톱에 빠져서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쩌다 와서는 돈을 요구하곤 했답니다. 원하는 대로 저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주지 않아도 화를 내며 나갔다고 하니 그때 아버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도 돈을 잃고 빚은 있는 대로 진 채로 집 근처만 배회하다가 아버님에게 발견이 되어서 호되게 혼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빚 갚느라 아버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간간히 시모가 부업을 한다고 해도 자금이 여유치 않으니 도련님 합의금 몇백도 못 마련해줬던 거였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저와 남편은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본인 엄마가 유별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남편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다행인 건 아버님이 그날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고스톱을 치러 갈 때 꼭 같이 다니는 친구의 연락처를 미리 받아놨다는 거였어요. 최순자 씨 친구분 되시죠? 저 최순자 씨 맏며느리입니다. 혹시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있나요? 같이 다니시면서 고스톱 치는 거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고스톱 끊은 지가 언젠데. 순자 걔는 아직도 그걸 못 끊었대? 난 모르는 일이니까 나한테 묻지 마. 분명 주변이 시끌벅적한 걸로 보아 이미 판을 벌인 것 같은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겁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혹시라도 시모를 보게 되면 꼭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날이 지나가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 또한 가게에 출근해서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원 아저씨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지금 빨리 밖으로 나가봐야 할 것 같다며 다급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모일 때문에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또 무슨 일이 터진 건가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사고뭉치 도련님이었어요. 알고 보니 도련님이 발렛을 해주면서 손님 외제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손님은 볼일이 다 끝나서 본인 차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발렛 직원은 나오질 않고 자기 차도 보이질 않으니 경비원 아저씨까지 부르게 된 거죠. 결국 경비원 아저씨가 CCTV를 돌려보게 되었고 거긴 도련님이 버젓이 발렛 파킹을 하다가 손님의 외제차를 몰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고스란히 찍히게 되었죠. 당연히 차 주인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아저씨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당장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요? 얼른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아니 그 주인 벌써 나왔대요? 분명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 바퀴 돌려고 했던 거예요. 차 주인을 달래느라 주변 사람들은 다 고생 중인데 전화를 받은 도련님은 어찌나 태어나신지 정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까지 도착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도련님은 외제차를 끌고 유유하게 들어왔어요. 내려서 차주분에게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제 눈에는 정말 저게 반성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발렛 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쳐서 해고를 당하고 경찰서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분명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꾸 하고 싶은 욕구가 끓어오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벽증이나 다름이 없는 거였어요. 다행히 차에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차주분은 제가 아저씨와 아는 사이고 도련님과의 관계도 듣고 나서는 경찰서까지 가는 일은 없게 해주셨어요.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김 사장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 차에 이상도 없고 젊은 친구가 얼마나 탐이 나면 그랬을까 싶어서 이번은 그냥 넘어가리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그런 와중에도 도련님 혼자서 태평하게 있는 모습이 어찌나 얄미운지 제가 오히려 아저씨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만 만들어졌죠. 아저씨는 평소에는 인자하시지만 일에 있어서는 정말 대쪽 같으신 분이시거든요. 결국 그날 저와 도련님은 사무실로 불려가서 꾸지람을 듣게 되었어요.
도련님이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런 일까지 벌인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도련님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저희 건물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게다가 이 사건 이후로 저희 건물은 발레 파킹을 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뒤로 손님들에게 많은 불평, 불만을 듣게 되었지만 제 생각에도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현명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련님은 마지막까지 아저씨에 대해 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번에 해고할 줄은 몰랐다며 투덜거렸죠. 본인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건 생각하지 못한 채 어린애처럼 굴기만 하는 모습이 그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남편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어떻게 소개시켜준 자리인데 아직도 버릇을 못 고치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런 짓이나 하려면 집에 처박혀 얌전히 있으라면서요. 결국 집으로 도련님을 불러서 몇 시간 동안 훈계를 했던 것 같아요. 너 요즘 안 그래도 엄마 일 때문에 집안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아 몰라. 꼭 이런 상황이 그렇게 사고를 쳐야겠어? 나도 이놈의 집구석 지겹거든. 형이랑 형수도 똑같아. 엄마가 저러고 있으면 나 같으면 가여워서라도 도와주겠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자랐다고 엄마를 사지로 내몰아? 남편의 꾸지람이 오래되자 도련님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고 뭉치어도 도련님이 어릴 때부터 남편은 무서워하고 어려워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부드러워졌다며 도련님이 저에게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줬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릴 때는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남편이 일하다 말고 잡으러 간 적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형에게 저렇게 대들다니 저도 처음 보는 도련님의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무언가 우리한테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한 말을 내뱉는 거였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련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를 도와주지 않아서 시모가 저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법으로 고스톱을 쳤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불의에 빠지면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시모가 늦둥이라고 애지중지 키웠다고 하지만 도련님이 이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좋을 줄은 몰랐었죠. 제가 옆에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미 화가 난 도련님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도 이제 형이랑 형수 도움 없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내가 아직도 형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어린애인 줄 알아? 엄마도 내가 구해올 거야. 나중에 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빌지나 마. 도련님은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한참을 현관문만 쳐다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거 사고나 칠 게 분명하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한테도 이번 일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죠. 내가 추진해서 상준이 추천하자고 한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다. 괜히 자기 얼굴에 먹칠한 것 같아서. 사실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인 건 맞아서 내심 속상하긴 했지만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 금세 마음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도련님의 소식은 아버님에게 종종 듣게 되었어요. 어디에 취직했냐고 물어봐도 자세하게 말은 안 하셨고 매일 출근하는 걸로 봐서는 취직은 한 것 같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게다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출근을 한다니 이제야 진짜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내심 좋아하셨어요. 정말 제대로 된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이상하게 저는 무언가가 찜찜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지금 돌이켜봐도 이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도련님이 매일 출근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했나 봐요. 저희 샵을 방문하려던 손님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들어와서는 도대체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저 차는 뭐냐는 겁니다. 그 순간 밖에서 크락션을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어렴풋이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바깥 상황을 살피러 갔던 직원 한 명이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저보고 나가봐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사장님 나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도련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저희 샵 입구를 막고는 계속 소리 지르고 계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저러나 싶어서 황급히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1층에 있는 저희 샵 입구를 떡하니 차로 막아놓고는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형수님,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죠? 우리 엄마도 내가 책임진다고 했고 앞으로 저한테나 우리 엄마한테나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도련님은 어디에서 난 건지 비싸 보이는 외제차를 끌고 와서는 저에게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쳐댔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남의 영업장에까지 와서 이러는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 가게에 들려서도 행패를 부리고 왔는지 부재중이 몇 통이나 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는 제 성화는 무시한 채 도련님은 아저씨 사무실이 있는 곳을 향해서까지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곧 이 건물을 살 거라면서 돈 있다고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해고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감정이 들 수 있겠지만 도련님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나요? 100번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말려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 경비원 아저씨께서 참다 못해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오고 나서야 이 상황은 종료가 되었어요. 훗날 아저씨는 제게 사고만 치지 않으면 열정도 있고 패기 넘치는 청년인데 안타깝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남네요. 이 사건 이후로는 도련님은 아예 저희 부부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야단을 치려고 해봤지만 이제는 아버님 말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시모와 똑같이 짐을 싸더니 독립을 하겠다며 나가더랍니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자꾸만 터지는 사건에 저희 부부 아버님은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시모가 가게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번과 달랐던 점은 행색이 말끔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상하리 마치 깔끔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명품백을 들고 비싼 옷을 두르고서요. 현재 시모의 상황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소비인 걸 알게 의아하기만 했죠. 저의 눈빛을 읽었는지 더 당당하게 시모는 메이크업 받는 자리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동안 한 번에 받아보지 못했네. 나도 그 잘 나간다는 메이크업 좀 받아보자꾸나.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는 제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본인 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며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아서 결국 직원에게 잠시 시모를 맡기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게로 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했죠. 제가 다시 시모에게 가려는 순간 메이크업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 방을 나오고 있었죠. 시모가 있던 방이라는 걸 안 저는 황급히 달려가 보았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 영업장이에요. 어떻게 며느리 영업장에 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릴 수가 있어요? 내가 메이크업 좀 받아보겠다는데 나를 무시하면서 제대로 안 해주잖아. 그리고 너도 나 무시하니? 남들 얼굴에는 분칠을 그렇게나 잘해주면서 이 시엄마 얼굴은 만지기도 싫다는 거야, 뭐야? 알고 보니 직원에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예쁘게 꾸며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뭐만 바르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든다면서 그렇게 트집을 잡으셨대요. 그래서 직원이 그럼 원하는 걸 고르라고 했더니 그건 알아서 해야지 왜 본인한테 묻냐고 화를 내셨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상짓을 하려고 제 가게를 찾아왔던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지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본인 비위를 맞추는 것 같지 않자 더 화가 나서 메이크업실에 있던 화장품은 죄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선 여자로선 해선 안 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 꼬라지 봐라. 얼마나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면. 아유, 너 그렇게 밤마다 내 아들 홀려서 같은 편 만들었니? 너 보니 네 엄마는 안 봐도 뻔하네. 아유, 불려시들. 저는 눈에 뵈는 것이 없었어요. 옆 세면대에 떠져 있던 물을 받아 시모 면상에 뿌렸습니다. 그 순간 시모 행동은 멈췄지만 상황은 더욱 험악해져 갔습니다.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던 걸 저는 있는 힘껏 팔로 뿌리치고 엉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남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죠. 그리고는 말없이 시모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모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이가 없었고 저희 엄마에게 했던 말이 떠올라 쉽게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번 일로 저희 부부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게다가 이제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된다며 나도 이제 돈이 있다며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는데 여기에서 저와 남편의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며칠을 연락 한 번 없다가 저렇게 나타났던 거니까요. 저희 부부는 절대 저 돈은 고스톱을 해서 딴 돈도 아니고 일을 해서 번 돈도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상대로 저희 짐작이 맞았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애를 난감하게 만들어. 상준이가 사고 친 거 수습하기도 힘든데 당신까지 보태진 말아야지. 시모는 제 가게에서 그렇게 난리를 친 뒤 결국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까지 가게 되었죠. 며칠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에도 아버님은 걱정은커녕 제 가게에서 소란 피운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이러니까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이 집구석에 있기가 싫은 거라고. 시모는 아버님과 연애 시절에도 종종 불법으로 하는 게임장에 가곤 해서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였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 일찍 시집을 보냈던 건데 그 버릇을 여전히 고치지 못한 거죠. 다른 건 몰라도 게임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 하던데 시모를 보면서 그 말에 절실히 공감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가 일어나는 동안 아버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바로 경찰서였고 도련님 관련 일이었어요. 저희는 놀라서 부랴부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도련님은 이미 죄 지은 사람 마냥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전에 친 사고와는 사뭇 달라 보였죠. 그전에는 본인이 잘못한 일이었어도 항상 떳떳해 보였는데 이번에는 앉아있는 태도부터가 달랐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여태까지 쳤던 사고와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알고 보니 도련님이 취직했다던 곳은 일반 회사가 아니라 중고차 딜러 업체였어요. 아마 좋은 학벌이 아니어도 별다른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했던 거였죠. 게다가 하다 보니까 본인의 적성에도 아주 잘 맞았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도련님 성격에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이 나쁘진 않았어요. 싹싹하고 친화력도 좋았고 무엇보다 말을 재치 있게 잘했으니까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나서 나름 좋은 실적을 쌓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웬만한 또래 회사원들보다는 많이 벌 텐데도 본인이 욕심이 많았던 거죠. 무엇보다 얼른 독립도 하고 싶고 돈이 필요한 시모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돈 이야기를 하고선 도련님에게 가서는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둘째 아들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걸 시모도 알았던 거죠. 엄마가 와서 형이랑 형수가 매정하다며 궁지에 빠진 자기를 나 몰라라 했다며 우는데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보면 도련님이 굉장한 효자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벌인 사고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면서 나름의 수익을 얻고 있었지만 성에 차지 않았던 도련님은 다른 쪽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중고차 중에서도 상태 좋은 외제차들로만 골라서 빼돌리기로 작정을 한 거였어요. 실제로 그 일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경찰서까지 잡혀오게 된 겁니다. 사건의 실체를 알고 보니 한 대가 아닌 총 5대로 훔쳤던 거예요. 이 일을 다 혼자 했냐고요? 절대 아니죠. 저희 건물에서 발렛 직원으로 일할 당시에 근처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만났다고 해요. 그 아가씨와 짜고 그렇게 일을 벌인 거였어요. 그것도 비싸고 좋은 차들로만요. 나는 그냥 이 오빠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라니까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제 인생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인생이지. 전 제 스스로 뭘 결정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 공범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여자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야, 이게 내가 시켜서 한 거라고? 너가 정말 하나도 몰랐어? 벤츠 훔치자고 한 건 너였잖아. 제대로 갚쳐줄 수 있는 곳 안다는 것도 너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님은 냅다 달려가서 도련님의 뒤통수를 날렸습니다. 남편처럼 항상 온화한 성격의 아버님은 어릴 때도 손찌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간혹 도련님이 사고를 치고 올 때만 회초리를 드시기는 했다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날리는 건 남편도 처음 본다고 했어요. 너 대체 언제 철들 거야? 이 정도 사고 쳤으면 지칠 때도 됐잖아. 그래, 이제는 나도 모르겠으니까 독립을 하든지 나가서 사고를 치든지 너 알아서 해라. 아버님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으며 경찰서 밖을 나가셨어요. 더 황당했던 건 그렇게 훔친 외제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시모 빚을 갚아줬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시모에게 명품 옷이며 명품 백이며 잔뜩 사주었던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도련님과 아가씨는 홍콩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본인들도 잘못한 걸 아니까 해외 도주를 시도한 거죠. 시모에게는 조금 있다가 자리가 잡히면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 그때 넘어오라고 말을 해둔 상태였다고 해요. 시모는 도련님이 어디에서 돈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신에게는 이득이니 그대로 덥석 받았던 겁니다. 아니, 어머님은 아들이 그렇게 큰 돈이 갑작스럽게 생기면 당연히 의심을 해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정말 몰랐다고요. 내가 알았으면 그 돈을 받았겠어요. 사고를 치는 아들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조사 결과 시모는 정말 몰랐답니다. 도련님이 영업 실적이 높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시모에게 말했으니까요.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을 봐도 도련님이 시모에게는 범행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게 밝혀졌죠. 이거를 효자라고 해야 하는지 불효자라고 해야 하는지도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둘은 홍콩에서 철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카드를 사용한 게 바로 추적돼서 결국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들의 협조와에 한국까지 잡혀오게 된 거였어요. 여자는 경찰 조사 내내 울고 불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만 하고 있지, 시모도 옆에서 울면서 그런 돈이었으면 안 받았다고 자신은 정말 모른다고만 하고 있지, 정말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중고차 업체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도련님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게 되었습니다. 사기 행각에 절도에 엄밀히 따지면 회사 물품의 자금까지 횡령한 꼴이 된 거죠. 게다가 도련님은 그런 짓을 벌이고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돈까지 빌렸다는 겁니다. 해외로 도망가면 잡히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에 최대한 오랫동안 잠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융통해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곤 멍청하게도 그 돈을 숨겨놓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TV에서 보면 사기꾼들이 잡히더라도 나중에 풀려나서 돈을 나중에 찾는 것 같다면서요. 동료들에게 빌린 금액만 해도 5, 6천만 원 정도 됐으니까 절도 사기 행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도련님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들은 직원들도 우르르 경찰서로 오게 되었어요. 내가 너 말만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머니 아프시다며 나한테 그렇게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회사 차까지 빼돌리고 네가 인간이야? 돈을 빌릴 때도 어찌나 추잡한 방법을 썼던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에게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 다른 직원에게는 결혼 자금이 모자라다는 핑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핑계를 대가며 돈을 빌렸던 거예요. 결국 회사 소송에 직원들에게 빌린 돈까지 법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정말 모르는 일로 간주가 되어 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그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었던 시모는 일을 해서 갚겠다는 약속으로 현재는 아무 말 없이 꿋꿋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도련님과 그 여자는 결국 깜빵 신세를 지게 되었죠. 회사 차량 절도에 채무까지 다 합하면 좋게 6억 원은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 3년형을 받게 되어 콩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이 모든 사건을 다 아시고 난 후에는 시모와 이혼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가 울고 불고 매달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말에 이혼까지는 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모는 요즘에는 일 말고는 다른 건 절대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온다네요. 저는 가끔 사식도 넣어줄 겸 도련님 면회를 갑니다. 사고 뭉치긴 해도 그간 유대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쉽사리 연이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도련님, 이제는 거기에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나오세요. 나와서 제대로 할 마음 있으시면 제가 미용 기술 가르쳐 드릴게요.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형수님, 진짜 죄송해요. 저 정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도 처음엔 도련님이 미웠죠. 그런데 문득 도련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고를 치나 하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지만 순수했던 도련님의 모습이 있었기에 마냥 내치지만은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 초에 간혹 시모가 못마땅하다는 듯 말할 때도 남편보다 먼저 나서서 방어해 주었던 게 도련님이었거든요. 이번 일은 큰 사건이었던 만큼 대가도 확실히 치르게 되었으니 본인도 깨닫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식은 가끔 넣어주지만 도련님이 사고친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일절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시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친 사고니 자신이 수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버님도 이번에 진 빚은 시모와 도련님이 알아서 다 갚으라며 한 푼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혼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모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어요. 도박과 도벽이 얼마나 고쳐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면서 느끼는 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가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가기엔 현재의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